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복현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최순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치원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학년 담임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 지난해는 사실 1학년 아이들과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 그래서 그 1학년 그 책을 계기로 지난 5월에 유퀴즈 방송에도 아이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유치원 학부모님들을 위한 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책 제목 역시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이고요.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아쉽고 미흡한 부분은 그 책을 구해서 한번 봐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유치원 부모님들에게 1학년 담임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 공부입니다. 그죠?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되면 받아쓰기라는 네 글자 떠오르시죠? 저는 사실 받아쓰기라는 방법으로는 안 가르치지만 다른 방법으로 글자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글자를 아직 잘 모른다, 우리 애가. 근데 모르는 것도 여러 가지죠. 쓸 줄을 모른다, 읽는 것조차 모른다. 근데 어느 쪽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글자를 몇 자 읽을 줄은 아는데 받침 있는 글자를 못 쓴다, 못 써도 괜찮고요. 또 잘 쓸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면 실제로 3월에는 정식 국어 수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응 활동이 또 한 달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지금은 글자에 관심이 덜 하더라도 또 몇 달 지나면 2월이나 3월에는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글자를 모르니까 불편하네 해서 그때 익혀가도 되고요. 제가 글자를 모르고 입학하는 아이들 담임을 많이 해봤는데 그 아이들의 장점은 이겁니다. 3월, 4월, 5월, 6월 동안 조금 더 힘들지만 9월쯤 되면 학교에 와서 글자도 잘 읽게 된 훌륭한 아이라는 스스로 배움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공부를 꼭 시켜서 학교 보낸다, 안 시켜서 보낸다를 부모님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글자를 잘 알아. 그러면 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미리 가르치면 또 안 좋더라. 이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아는 건 되지만 아이를 막 혼내면서 학교에 들어가면 글자 모르면 큰일 나 하고 그렇게 사전에 지도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과 같이 그림책을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이제 7세일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이 이야기를 4세, 5세, 6세가 들을 경우에는요. 그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건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데 우리 아이가 글자를 빨리 잘 읽어 하고 기뻐하시는데요. 그 아이는 뭘 잃을까요? 글자를 모르고 배울 수 있는 세상, 손으로 감각을 느끼고 밀가루도 만져보고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아이들 왜 3살, 4살, 5살 소꿉놀이 하는 거 옆에서 보면 막 스토리텔링 하면서 놀잖아. 그죠? 이건 뭐 곰이야, 이건 뭐 어때, 뭐 어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아요. 그런 것 자체가 창의성 신장의 공부고 그때 그런 창의 쪽의 뇌의 시냅스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뭔가 주어진 규격에 맞춘 글자를 반복해서 읽고 쓰이면 오히려 그 시간을 더 합리적으로 못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 공부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사회 자체가 아주 문자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상태에서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 엄마 저거 뭐야 하면 냉장고라고 이렇게 읽어주고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의 문자 교육은 얼마든지 권합니다. 근데 아이가 막 버거워하면서 특히나 손목 힘도 없는데 반복해서 글씨를 쓰게 하는 건 진짜 해로운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써보고 오는 아이가 1학년 담임 입장에서 가르치기가 훨씬 쉬워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글자를 알면 좋다. 또 글자를 몰라도 학교에 가서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3월에 1학년 교실입니다. 아이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선생님, 내 거 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뭘 하고 있었냐 하면요. 자기 이름 쓰기를 하고 있었어요, 공책에.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공책에 이렇게 탁 다른 친구 못 보게 하면서 친구가 자기 걸 보고 한다고 선생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름을 자기 이름 보고 쓰겠어요. 그죠? 자기 이름 자기가 쓰겠죠. 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이 가진 학습관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7차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에 아이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공부죠. 어쨌든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다른 뭔가 비정한 각오로 어마어마한 공부가 시작될 거야. 그래서 아마 11월 이때쯤이면 벌써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학교 가면 선생님께 혼나.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뭐 학교 가면 못 따라 할 거야. 근데 지금부터요, 같이 한번 아이들이 배워야 될 공부가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뭘까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1학년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은데 친구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친구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친구랑 잘 지내는 게 1학년에 되게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러면 공부는 못하고 친구랑 잘 지내는 일은 문장이 안 맞죠. 자, 공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하면 교과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이름의 교과서를 받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외하고는 국어, 수학이란 교과서가 있어요. 국어, 수학은 다들 아시죠? 익숙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분들은 뭐 교과서 이름이 그렇지? 라고 여기실 거예요. 자, 교과서 이름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봄이라는 교과서는 봄에 대해서 배우겠죠. 여름, 가을, 겨울. 봄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봄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여름은 여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배웁니다. 가을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가을에 대해서 배우고, 겨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겨울에 대해서 배웁니다. 국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거, 셈하는 건지 이해되셨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과목으로 말하면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사회, 과학을 모두 다 포함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의 공부를 하면 봄 날씨를 배우겠죠. 여름 되면 여름 날씨에 대해서도 배우겠죠. 자, 봄동산에 갔습니다. 날씨를 자세히 관찰하면 봄 영역에서 과학 공부를 하겠죠. 아이들 교과목을 하면 슬기로운 생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봄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지 하면 사회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봄 날씨에 대해서 봄 풍경을 그림을 그리면 미술 공부가 되고, 또 봄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그 생명은 왜 중요한지를 공부하면 바른 생활, 즉 도덕 공부가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이들의 공부는 이렇게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에만 오면 우선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서 봄꽃도 관찰시키고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진짜 공부 언제 해요? 자꾸 공부 언제 해요? 라고 물어요. 그게 공부인데 말이죠.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공부들은 모든 것이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마저도 연결되어 있고, 국어는 당연하죠. 부모님께 인사를 한다, 또 높임말을 쓴다, 혹은 온전한 문장으로 말한다. 이런 게 다 공부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자, 엄마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공부만 해. 이러면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때 어떤 공부란 글자를 쓰고 문제를 풀고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겠죠. 물론 글자를 쓰고 읽고 셈을 하는 공부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본 학습력인 게 맞아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를 쭉 한번 미리 구할 수 있으면 한번 펴보시면요. 뭐지 이건 얘들 학교 가서 맨날 놀기만 하네 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때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은 공부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문제 위에서 종이로 답을 쓰는 그런 식의 공부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꾸 다른 종류의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어 하셔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1학년 아이들이 진짜 공부 잘하는, 내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이 공부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라도 1학년 입학하기 전이라도 어머니께서 시장 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가시고요. 형편만 되면. 가서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오늘 콩나물국 끓여 먹을 거야? 우리 뭐 살까? 저기 가보자. 얼마지? 지금 나오는 과일은 뭐지? 뭐 제철 과일로 감이 나오는구나. 이런 대화를 하고 자주 경험을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수업 중에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면요. 1학년이 아니어도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고장에 이런 도서관에 가봤어? 못 가봤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주로 어떤 음식을 먹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공부는 진짜 일부고요. 나머지는 일상생활 연결된 공부가 공부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학교에 아이가 입학한다 하면 드디어 당장 내일 대학 갈 거 아니죠. 근데 부모님들은 벌써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얘가 공부를 잘 따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의 공부, 남들과 같이 따라하는 그 공부의 의미는 대부분이 종이 위에 적혀 있는 무언가를 염두에 둘 때가 많아요. 자, 시장도 같이 가고요. 병원에 갔어도 뭔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걸 주의 깊게 듣고 또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엄마가 옆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런 말하기 듣기 공부가 국어 공부의 거의 전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국어 공부는 올바른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간단한 글을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1학년 입학해서 길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주로 주고받으며 어떻게 대화하느냐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픈가 봐요. 엄마 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엄마가 하고 밥 주시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말해볼래? 라고 지금부터 알려주면 좋습니다. 엄마 밥! 완전한 문장을 어떻게 하면 좋죠? 엄마 학교에 갔다 왔더니 지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적어도 밥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에게만 온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언어 생활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온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이에게 음료수나 주스 같은 걸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주스 먹을래? 아니면 주스, 우유 이렇게 말하셔요. 자, 조금 더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야, 시원한 주스 한 잔 마실래? 아니면 따뜻한 우유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연습. 이게 되게 중요한 공부의 출발입니다. 사실 그 자연을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 시험을 칠 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봄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나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시오. 뭐 1번 개나리, 2번 뭐 벚꽃, 3번 장미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거 외워야 될까요? 자, 봄날 되면 아이 손잡고 아파트 한 바퀴를 돌면서도 유심히 뭔가를 살펴보고 멈춰서서 생각을 같이 해보고 이런 것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기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펼쳐질 공부들이 별일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 풍요롭게 하면 내가 부모로서 되게 괜찮은 부모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다른 아이가 크게 보여요. 옆집 아이는 왠지 잘해 보이고 내 아이는 안 그렇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유능한 점을 가졌는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정의하면요, 유능한 학습자예요. 가만히 있어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그건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사람이란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 금방 진짜 몇 분도 안 돼서 부둥부둥 거리다가 일어서서 엄마 젖을 먹고 배움이 거의 끝났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이는 사실 태어나서 일어서는 것만 해도 1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끊임없이 배워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하는 존재인데요. 부모님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공부하라면 싫어해요. 아니에요. 근데 뭘 싫어하냐 하면 자기 공부의 결과를 평가받아서 너는 못했고 너는 잘했어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배움을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 반 아이들이 1학년 데리고 수업을 해보면 어떠냐 하면요. 얘들아 수학 문제 풀어 하면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 다 했는데 또 뭐 할까요? 야, 조금만 쉬면 안 되겠니? 선생님 또 뭐 할까요? 이게 1학년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유능한 학습자인데 부모님들은 자꾸 착각하셔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해. 잘 한번 돌아보셔요. 진짜 내 아이가 배우기 싫어하는지 아니면 엄마가 시키는 어떤 학습지, 엄마가 지시하는 무언가를 싫어하는지 또 그 결과물을 엄마가 과연 칭찬만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이제 그림 일기를 씁니다. 그죠? 일기를 쓰는데 한 5줄을 애가 애써서 썼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지우고 다시 다 써. 이걸 글씨라고 썼어. 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는 배우고는 싶어 하지만 이 과정은 즐겨하지 않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쨌든 끊임없이 아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장점이 없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려요. 부모님과 상담할 때. 이제 오늘이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 하필이면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냥 장난 비슷하게 장난을 심하게 쳤는데 친구를 다치게 해서 친구가 조금 피가 났어요. 그럼 어쨌든 상대 피해자가 있으니까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 일을 사과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죠.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결을 하고 나서 끊을 때쯤 돼서 제가 꼭 이런 부탁을 드려요. 만약에 부모님이 오늘 일로 야단을 안 쳤으면 좋겠다. 만약에 부모님이 5월 18일까지 3월 입학해서 5월 18일까지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무 일 없이 학교에 잘 다녔어요. 학교에 안 가겠다도 없고 뭐 선생님으로부터 큰일이 나서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별 탈 없이 학교에 다녔다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아무 평화로운 일상을 진짜 감사히 여겼는지 아니면 원래 아이들은 다 그때 학교 다녀 그냥 보통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만약에 별일 없이 칭찬을 안 했다면 오늘의 일도 크게 야단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아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월 2일 학교에 왔습니다. 낯선 공간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쩌면 별일 아니지만 어쩌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그 일 자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중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또 선생님은 뭐 이거 해라 했다가 저거 해라 했다가 싫어하는 그림도 그려라 했다가 또 문제도 풀어라 했다가 했어요. 그런데 좀 얄미운 친구도 자기가 이해해주고 그 방법은 나름 있겠죠. 이해를 해주던 참던 아니면 싸워서 이기던 어쨌든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숱한 일들을 이 아이는 해결해 나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차가 있지만. 근데 그때는 선생님도 부모님도 그닥 알아주지 않더니만 살다 보니 우연찮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하필이면 친구가 다쳤어요. 그럼 이제 온 집안이 난리 난 거예요. 왜 너 친구를 때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다쳐왔을 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그 숱한 평화로운 일상들에 대해서도 높이 치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학교에 오면요. 처음에 3월에는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꽤 많거든요. 분리 불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30이나 40쯤 되는 나이라 하더라도 낯선 공간에 가서 20몇 명의 낯선 친구들과 과업을 계속 이행해야 된다면 3월이 스트레스 받을 거죠. 근데 부모님마저도 그런데 따져보면 아이들에게는 그건 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배우고 싶어 하는 존재다.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진짜 싫어하는지, 배우고 싶어 하는 존재인지를.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는 유능한 학습자이고 배우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과는 다른. 바로 누가 있냐 하면 학교에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학교에 보냈을 때 선생님과 싸워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아주 힘든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 아이는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가 될 거고 내 아이 친구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예요. 그래서 아이가 입학하면 절대로 아이 앞에서 함부로 친구를 폄하하면 안 돼요. 혹시 아이가 욕하더라도 엄마 내 짝 이상했어 하더라도 엄마가 나서서 그래 네 짝 진짜 이상하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짝을 흉볼 수는 있지만 엄마마저 흉보면 그건 상황이 달라요. 나는 오늘 그 흉보일 외에는 내 친구 내 짝이 좋은데 우리 엄마가 내 짝을 싫어하네 하면 아이는 어떤 도덕적 판단에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친구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내 짝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어땠어요? 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요. 놀랍게도 8살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는 8살 아이들이 해결할 능력을 같이 갖고 있어요. 누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부모나 선생님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타고나요. 근데 지금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랑한다 하면서 온전히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불안해하면 아이는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니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내 아이를 온전히 신뢰하는가 진짜 내 아이가 1학년 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는 온전한 아이로 여기는가를 자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내 아이는 잘할 수 있지. 엄마 아빠인 나도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우리 집은 평화로운 가정이야. 이러면 다 갖추었거든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학교에 보내시면 되고요. 자녀 앞에서 자녀의 친구를 함부로 폄하하는 건 아이의 사회생활에 아이의 교육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능한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친구도 있어요. 또 배움의 일상들은 다 일상의 생활로서 우리 아이들은 배워나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하는가? 근데 다르게 보면요. 그 힘들어하는 과정이 바로 배움이에요. 영어도 그렇죠. 힘들다. 한번 해보세요. 힘이 든다. 뭘까요?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도 힘들지 않고는 배워지지 않아요. 자, 줄넘기 처음부터 잘 뛸 수 있겠어요? 다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에서 줄넘기를 배운 아이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오면 줄넘기가 0개인 아이로 출발한 아이들이 한 50~60%좀 돼요. 1학년 담임을 하면. 그래서 하나도 못 뛰었어요. 3월, 4월에. 그럼 그 아이가 꾸준히 하면 6월, 7월 정도 되면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할 수 있기까지 그 아이가 힘이 안 들었을까요? 아유, 우리 아이가 힘들어해. 화내고 짜증내요. 선생님 줄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하고 전화 오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이 배움의 과정이에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 아프지만 지켜봐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의 부모님들은 참 거친 말로 표현하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꼴을 못 봐요. 조금만 힘들면 엄마가 진짜 보르르 나타나서 다 도와주고 조금만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 힘든 상황을 없애려고 다 노력을 해줘요. 그럼 좋은 엄마일까요? 엄마의 능력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아이는 점점 바보가 돼요. 그러면서 또 엄마는 돌아서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 하나하나를 다 엄마가 케어해줘야 되니까. 그건 과연 올바른 보살핌일까요? 자, 적절한 보살핌과 교육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아파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짝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 엄마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하지만 절대로 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자주 부탁하는 말씀 3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아이가 하교를 했어요. 그죠?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학교 오면 바로 기다리면서 맞이해요. 맞벌이의 경우에도 전화로 엄마가 막 지시를 해요. 뭘 지시하느냐 하면 자, 아이가 학교에 딱 돌아오자마자
먼저 아이는 가방을 던져놓고 뭐 TV를 보거나 손을 씻고 간식을 먹어요. 근데 엄마가 그 사이를 못 참고 가방을 열고 알림장을 꺼내 보셔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이보다 먼저 알림장을 꺼내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아이 허락 없이 함부로 가방을 열지 마라. 그 두 가지는 진짜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지키고 부모님들 상담하러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자기 스스로 못해요. 당연하죠, 못하는 거. 자, 아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착착착 다 챙겨주는데 뭐 때문에 먼저 가방 열어서 막 걱정할까요? 준비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준비물 갖고 절대로 학교에 띄워오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 아이의 준비물을 갖고 엄마가 학교에 띄워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자, 아이는 자기 준비물을 챙기는 주도권이 엄마에게 있음을 그때부터 알아요. 아, 내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리코더 갖고 와주시네. 실로폰 들고 오시네. 그래서 전화 한 통만 하면 엄마가 들고 오시는데 뭐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해. 이런 아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준비물이 없을 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준비물을 못 가져왔을 때 배우는 것. 그거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자, 만약에 준비물이 실로폰인데 없습니다. 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친구들이 다 실로폰을 치는데 내 아이가 못 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여분의 실로폰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크레파스로 가겠습니다. 크레파스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교과서가 없습니다. 자, 국어교과서는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실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요? 선생님이 저 뒤로 가서 뭐 손 들고 서 있어 이럴까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물론 혼내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그죠? 준비물 잘 챙겨오라고. 하지만 그 국어 시간에 그 아이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반 아이들 같으면 아예 아이들이 얘기해요. 누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려줄게. 같이 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준비물이 없으면 이 아이는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또 누군가가 고마운 친구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가 준비물이 넉넉할 때 나눠 쓸 줄 아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죠. 문제가 아니고 보통의 일상에서도 아, 이게 내가 도와줘야 아이가 잘 자랄까? 내가 멈추어 서고 기다려줘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때 지켜볼 수 있는 힘을 부모님들이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뜻밖에도 학교를 아주 즐거워합니다. 제가 1학년 담임을 돌아보니까 10번도 더 했거든요. 그 10년 넘게 1학년 담임을 했는데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이 되게 우울하고 그 상황이 나날이 뭔가 버겁고 이런 아이들보다는 되게 재밌어하고, 지난해 제가 1학년 담임할 때도 들었는 얘기가 선생님 방학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제가 우스갯 얘기를 하나 하면요.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방학할 때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 안 오는 건 이해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왜 학교 안 와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났는데 우리가 왜 공부를 안 해야 돼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은 뜻밖에도 학교 생활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엄마 힘들어요 하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의 하소연은 학교 생활이 진짜 힘들었으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자신의 그 노고를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내 짝이 이렇게 힘든 아이도 있고 공부가 이렇게 힘들어도 저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하소연일 때가 아주 많아요. 근데 보통 부모님이 아이가 하소연하면 너무 과민 반응을 하셔요. 엄마, 내 짝이 자꾸 나보고 놀려, 뭐 뚱뚱하다가 놀려 이러면 엄마가 그때부터 너무 걱정을 하셔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학교 보냈더니만 학교 폭력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과민해서 반응을 할 때가 많은데요. 자, 아이의 하소연에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엄마, 내 짝이 내가 몇 번 부탁했는데도 자꾸 연필로 뒤에서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신경 쓰이게 이렇게 콕콕 쑤셔, 뭐 이런 어떤 하소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부모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면 좋을까요? 보통 두 가지의 유형의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아이를 막 야단치는 부모님이에요. 아, 뭔가 그렇지, 내 아이를 야단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야, 네가 좀 더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하고 아이를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을 탓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네 짝 진짜 이상하네. 엄마가 선생님께 전화해서 해결해 줄게. 둘 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질문의 방법 뭘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진짜 이 말씀을 자주 하시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제가 몇 번 더 참아볼게요. 뭐 이렇게 답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울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그런데 계속 걔가 날 괴롭혀요. 이렇게 한다든지 있겠죠. 그럼 이제 1번, 2번은 아이가 의견을 얘기하면 아이의 의견을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잘할 수 있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죠? 부모님께 하소연을 했으니까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힘들면 엄마한테 꼭 의논해. 우리 또 다음에 또 의논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 했을 때도 부모님은 그러면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그죠?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럼 있잖아. 누구야? 이렇게 하자. 하시면 안 돼요. 그때도 질문의 방법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 그렇지. 엄마도 있잖아. 옆집 아줌마랑 사이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 하고 엄마 이야기를 조금 해주는 건 좋아요. 그죠? 아이를 어떤 인격체로 대접하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 수준에서. 그래서 아이는 사실은요. 절대로 이제 피교육자만 아니에요. 저는 사제동행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선생님과 아이가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학교거든요. 저는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해서 아이를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이제 교사로서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내 아이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돌봐야 하는 거 맞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그래, 너도 고민이지, 엄마도 고민이야. 그럼 우리 있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우리 아빠 퇴근에 오시면 아빠랑도 이 문제를 의논해 보자 하고 답을 유보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되게 크면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죠. 그죠? 크게 아이가 다쳤거나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는 바로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하소연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살에게서 일어나는 문제 99%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함께 가졌어요. 부모님이 심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이 하소연에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형편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어머님이 남편과 싸웠습니다. 크게.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만나자 하고 이제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아, 사실 이래서 힘들었어. 그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야, 너 진짜 힘들었겠네. 그런 사람은 살면 안 돼. 당장 변호사 소개시켜 줄게. 이런 부모님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래, 그러자 고마워. 이렇게 나와요? 헐, 이거 뭐지?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 뜻밖에도 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친구가 이런 하소연을 했을 때 야, 당장 이혼하러 가자 하고 변호사 만나러 가자 하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셔요.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선생님 제가 이랬는데요. 사실 우리 아빠가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문제를 크게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 특히 1학년들은요. 그 부모님이 하소연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어 보면 진짜 선생님을 많이 찾거든요. 선생님 해서 가보면 그냥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어요. 놀라서 또 선생님 해서 놀라서 제가 가슴 철렁해서 돌아보면 나비가 우리 반 유리창에 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했을 때도 선생님 크게 부르고요. 또 하나 선생님 하고 흔히 말하는 고자질. 하루 종일 일어날 수 있죠. 자, 저는 3월부터 아이들에게 고자질과 도움 요청의 차이점을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 놓으면 반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걸 아시고 아이가 하는 말이 도움 요청인지 고자질인지
형제가 있다면,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도움 요청과 고자질을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좋아요. 자, 도움 요청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저 아이가 뛰었어요. 길동이가 복도에서 뛰었어요. 어디에 가까워요? 도움 요청보다는 고자질이 가깝죠. 그 아이가 길동이가 뛰었어요 할 때 제가 가서 그럼 별아 너 뭘 도와주면 좋을까 하면 이 아이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길동이를 고자질했지만 길동이가 선생님께 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이 길동이가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길동이가 복도에서 자주 뛰어요. 저도 한번 부딪힐 뻔했고요. 길동이도 위험한 것 같아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움 요청이죠.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이 많다면 전체적으로 복도에서 조깅 걷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 길동이만 따로 불러서 제가 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수학책, 내 짝 수학책 안 폈어요. 이건 도움 요청 아니잖아. 그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니는 뭘 도와줄까 선생님이? 그냥 씩 웃고 말거든요. 그래서 도움 요청과 고자질의 차이점을 알고 아이가 고자질을 하는 거는 친구와의 관계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는 선생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어떤 담임 선생님도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실 거예요. 또 하나 1학기 교실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놀리는 거랑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머리를 막 파마를 해왔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머 선생님 파마했네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고마워 관심 가져줬어 예쁘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울면서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한 명이 너 왜? 이러니까 선생님 저 친구들이 나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어? 저 머리 잘랐다고 했어요. 너 머리 자르고 왔잖아. 자, 그냥 있었던 일을 물론 관심을 보이면서 얘기를 해도 그걸 놀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머리 자르는 그 짧은 머리가 된 상황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어머 너 어제 머리 잘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뉘앙스에 따라서는 약간 놀릴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일도 못 견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건 회복 탄력성의 문제인데 친구의 어떤 그런 나는 굳이 안 했으면 좋지만 그렇게 말해도 웃으면서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라고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렇게 키우기 안 쉽지만 마지막 목표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녀 교육에 혹은 자녀 돌봄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자녀의 온전한 독립이죠. 자립. 혼자서 성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잘 살아가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돌봄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러려면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준이 친구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그 당당함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우리 반에 지난해 되게 뚱뚱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그 건강검진하면 거의 고도 비만이 나오죠. 배가 볼록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랑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길동입니다. 길동이가 자주 와서 울면서 얘기해요. 선생님, 친구들이 나보고 뚱뚱하다고 놀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길동이랑 제가 이제 따로 둘이서 이제 운동장을 걸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근데 길동아 있잖아. 너는 네가 뚱뚱하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도 뚱뚱하대요. 선생님 보기에도 뚱뚱한 네가 생각해도 뚱뚱해. 그럼 친구가 뚱뚱하다고 놀리는 건 기분이 나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니? 자, 대응하는 방법을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자주 합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나 좀 뚱뚱해.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실제로 그 아이가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 저녁도 적게 먹으려고 하고 인스턴트 음식도 줄이고. 그래서 나 요즘 피자랑 햄버거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리고 있잖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기 때 뚱뚱한 거는 나중에 크면 키로 간대. 이렇게 네가 잘난 체를 하고 끝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가르쳐 줄 때도 있고 또 하나는요. 있잖아 길동아 그러면 한번 그 친구에게 질문을 해봐. 난 좀 뚱뚱해서 지금 고민이야. 넌 어떻게 그렇게 안 뚱뚱하고 날씬해? 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가 계속 놀릴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당당합니다. 그죠? 자기의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개선이 시작돼요.
자, 줄넘기가 하나도 안 넘어져. 0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그 0인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을 보는 걸 너무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면 아이는 절대로 그게 당당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잖아. 나도 연습할 거야. 곧 0에서 넘어갈 거야.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100개 뛸고 입학한 아이보다 0에서 50개, 60개, 70개가 되는 아이는 훨씬 학교 생활이 즐거워져요. 이해되시죠? 왜 즐거운지. 학교에 와서 뭔가 변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의 어려움을 하소연을 해결할 때 부모님이 친구랑 비교해서 부모님이 먼저 너무 답답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속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줄넘기를 잘하고 내 아이는 이거는 못해도 이건 잘하고 다 각자 다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숲은 있죠. 소나무만 있으면 숲이라고 잘 안 해요. 만약에 어느 산에 갔는데 느티나무만 있어요. 예쁠까요? 숲은 다양한 나무가 자랄 때를 숲이라고 해요. 큰 나무, 작은 나무, 또 더 어린 나무, 바닥엔 이끼 같은 거, 초목류 이런 게 자랄 때 아름다움인 것처럼 사실은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은 내 아이의 다름을 절대로 내가 틀림이 아님을 그냥 다를 뿐이에요. 자, 개나리랑 국화랑 비교하면 다르죠. 피는 시기도 다르고. 근데 개나리는 아름답고 국화는 큰일 났나요? 국화는 가을에 피니까 진짜 나쁘고 게으른 꽃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내 아이가 국화이면 국화로서 취급을 해주면 되고 인정해주면 돼요. 특히나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다문화 부모님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다문화일 경우에는 더더구나 이 다름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 반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많이 담임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아이에 대해서 편견 거의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보내면서 우리 아이는 내가 중국어를 해서 말이 좀 서툰데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지금 가진 장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아이는 피해보는 아이가 돼요.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그럼 아이 입장에서 돌아보면 별일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별일 많아요. 28명, 뭐 적어도 20명 넘는 아이가 한 교실에서 그것도 커리큘럼이 있는 복잡한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면 어떻게 별일이 없겠어요. 그죠? 지나가는 아이가 내 필통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뭐 고의로 내 물병을 쏟을 수도 있고 연필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아이와 그걸 그때마다 문제시 삼는 아이들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 뒤에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계실 경우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내 아이는 다를 뿐이야. 그 다름은 아름다움이야. 만약에 다 똑같다면 우리나라 망하겠죠. 모두 선생님이 시킨 대로 지시하는 대로 퍼펙트하게 공부를 해서 모두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나라가 난리 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다름은 꼭 나쁨이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인 거예요. 사실은 학교에 오면 제가 담임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진짜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오늘 제가 학부모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 보고는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를 배우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초등학교 1학년은 뭘까요? 따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죠? 따라 배우기 시기, 초등학교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의 모범이 제일 필요해요. 제가 독서인문 쪽에 강의를 하면, 부모 교육을 하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A라는 책이, 동화책이 있는데, 그림책이 있는데, 너무 아이에게 내가 읽히고 싶어요. 엄마가 읽히고 싶어 하는 마음과 아이가 그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반비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엄마가 A라는 책을 읽히고 싶어 하면요, 아이는 그 책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멀어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진심으로 그 책을 재미있게 보면 아이는 엄마가 아무 말 안 해도 관심 가져요. 엄마 그 책 뭐예요? 저도 보면 안 돼요? 아니면 엄마가 먼저 말을 해요. 엄마 있잖아, 너 낮에 학교 가고 나서 이 책 읽었는데 진짜 재밌더라 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도 읽어봐 아닌 것까지 해도 아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교사나 부모의 자리가 힘든 이유는
말로 해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똑바로 앉아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일기 잘 쓰라. 말로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엄마가 착한 사람 되는다고 말한다고 착한 사람 될까요? 부모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아이가 입학하면 저는 이런 제안을 또 드리고 싶어요. 학교에 오면 제가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를 했지만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 맺기예요. 그죠?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는데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거기에 나오는 학문을 배우는 게 큰 부분의 과학이고, 또 사회현상을 관찰해서 사회현상에 대해서 배우는 게 사회과목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바른 생활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도구교과로 배우는 게 국어고, 그 다음 수학은 수학적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워요. 그럼 그런 공부들을 잘하는 밑바탕에 많은 부분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요. 같이 한번 기부도 하고요. 아이 보고 용돈 아껴서 너 500원 낼래? 엄마가 5,000원 낼게. 아빠는 10,000원 내고 우리 16,000원을 매달 어디에 기부하자. 이런 문화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씻으라, 먹어라 이런 진짜 뻔한 명령조의 일상어 말고 적어도 10분이라도 뭔가 고급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때 고급 언어란 어려운 낱말이 아니고 야단치는 거 말고 잔소리하는 거 말고, 야 우리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대화의 시간이, 그게 하늘을 보면서 관찰을 해보던, 집에 있는 텔레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던, 그림책을 한 권 같이 읽어보던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가정 문화 만들기, 이게 진짜 소중한 어떤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학교에 아이를 입학하면 어느 학원을 더 보내며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애보다 먼저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첫 말씀으로 드렸죠. 이름 쓰기마저도 딱 가리면서 내가 먼저 잘 써서 선생님께 칭찬받는 그런 학습관을 가지면 이건 잘못된 교육이죠. 학습관이 그래요. 친구보다 내가 먼저 빨리 해서 선생님께 또르르 뛰어나가서 선생님 이거 다 풀었어요. 나 100점인가요?가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3월에 입학했다는 말은 입학하기 전 어쨌든 가정에서의 문화가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절대 그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시 가정 문화를 와서 보면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풍부한 가정인가? 이때 풍부함이란 엄마 아빠가 기회가 있으면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나들이를 가고, 이때 나들이는 절대로 멀리 돈 많이 들여서 힘들어서 갈 필요 없어요. 자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앞산을 자주 가건 동네 한 바퀴를 자주 가건, 지금 11월 말이면 예를 들어서 가을이면요, 아파트 문만, 집 문만 열고 나가면 단풍잎도 있고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나뭇잎도 주워보고 모양도 분류해보고 또 세어보고 모아보고, 그럼 그거 수학 공부도 되고 국어 공부도 다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우리 아이는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느 학원을 더 보낼까? 아니면 어느 치료를 시킬까? 고민하시지 말고요. 가정에서의 문화를 아이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입학시키면 부모님도 같이 성장한다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저 선생님 아이 입학하면서 제가 철든 같아요 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반 1학년 부모님들에게도 자주 듣는데요. 아이를 입학시키면서 학부모가 되면서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서 아이를 핑계로 같이 운동도 하고, 아이를 핑계로 같이 그림책도 읽고, 아이 공부를 핑계로 나들이도 자주 하고 하다 보면 엄마 아빠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그 삶, 풍요로운 가정살이 때문에 아이는 학교에 나가서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가 대부분이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제가 수업하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뭐 물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여름 같으면 여름 날씨에 대해서 집에 혹시 가습기 있어? 아니면 건조할 때 어떻게 하면 뭔가 할 말이 척척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가습기를 집에 틀어놓으면서도 아이랑은 아무 의논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면 집에 가습기가 있어도 아이는 가습기 자체를 몰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가정문화에 직접적으로 되게 강력하게 이렇게 같이 참가시키고요. 또 하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밥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왜냐하면 아이는요, 자존감을 키우려면 아까 제가 뚱뚱해도 자존감 있는 아이는 나 뚱뚱해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반에도.
그럼 그런 아이로 기르려면 집에서 n분의 1만큼, 만약에 4인 가족이면 엄마, 아빠, 나, 동생이 있으면 n분의 1만큼의 역할이 있어야 아이는 행복해요. 사람은 어른이든 할머니든 어린아이든 내가 알맞은 역할이 있을 때 뿌듯하고 삶의 의미를 느껴요. 엄마로부터 도움만 받았으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원래 해야 될 공부를 수학을 100점 받아서 칭찬받는 그 기쁨이랑 다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온전한 기쁨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어떤 잣대로 봤을 때 잘해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말고 집에서 신발 정리는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밥은 뭐 일주일에 한 3번쯤은 저녁밥은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맞벌이일 때는 더 좋아요. 전화해서 누구야 밥 2컵만 좀 해줘. 전 아이 키울 때 그렇게 길렀거든요. 그래서 2컵 해놓으면 제가 집에 이제 막 늦게 도착해서 찌개 같은 거 끓여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밥하는 시간이 그래도 꽤 기니까. 그럼 1학년 아이 데리고 그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뭘 배울까요? 적절하게 솟지 않고 물을 따로 내서 밥솥에 붓고 또 물량을 맞춰서 스위치를 누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가 3학년쯤 됐을 때 과학실에 가면 실험을 잘할까요? 한 번도 경험 없는 아이가 잘할까요? 당연히 경험 있는 아이가 잘하죠.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 그런데 참가시켜서 늘 칭찬해주고, 야, 오늘 길동이가 밥 했더니만 우리 진짜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빠도 칭찬해주고 할머니도 칭찬해주면 아이가 어깨가 으쓱해져요. 근데 공부로 그렇게 칭찬할 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씨를 썼는데도 엄마 마음에 그닥 안 들어요. 그런데 인사치레로 칭찬하는 건 아이들이 놀리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 엄마가 내 기분 나쁘지 말아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 줄, 진짜 칭찬인 줄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바쁜데 아이가 밥 해주면 진짜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마워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해 보면요, 1학년 담임을 하면 특히나 1학년 선생님들끼리도 자주 우스개 아닌 우스개를 하는데요, 사실 아이 문제는 학교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도 너무 힘들고, 또 오히려 그 부모님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의 잘못됨 혹은 또 정의롭지 않음 때문에 학교가 전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뜻밖에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을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생겼을 때 그 아이의 문제를 아이가 다쳐올 수도 있고, 친구가 떠밀어서 뭐 다쳐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친구가 뭐 왕따라는 이런 문제도 뭐 간혹 생길 수 있고, 내 아이가 모범적이고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 나쁘게 또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쨌든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때 가끔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되게 곤란하냐 하면요, 그 벌어진 일에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부모님의 감정에 충실한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귀한 아이를 이렇게 다쳐오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키운 내 아이가 선생님이 매번 우리 아이 발표를 잘 안 시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억울해해. 자, 발표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좀 쉽게. 자, 공평하게 하면 40분 수업 시간입니다. 20분 동안 발표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 반에 20명이에요. 20번 다 손을 들어도 우리 아이가 공평하게 발표하면 몇 분 발표할 수 있어요? 1분이죠. 나머지 19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건 아주 공평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20번 손 들었는데 딸랑 한 분 시켜줬어요, 선생님이. 그럼 19번은 이렇게 막 이래 손 들었는데 손을 내렸어요, 섭섭해 하면서. 그럼 집에 가서 어머니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걸 지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우리 아이가 뭔가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를 싫어하나? 뭐 이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그 아이의 그 문제점은 별 문제도 아니었지만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오히려 상처가 되기 쉬워요. 친구와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늘상 다툼은 0대 100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99대 1이어도 상방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가 집에 가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엄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가 나를 뭐 연필로 찔렀어. 근데 실제로 가만히 있었는데 찌를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날은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둘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아주 미묘하고 복잡해요. 함부로 그 드러난 어떤 몇 개의 어떤 사실 갖고만으로 내 아이를 혹은 내 아이 친구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또 내 아이는 집에 가면 자기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3학년 담임할 때였는데 부모님이 약간 항의성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가위 만지고 놀았는데 막 혼냈다면서요. 아 가위를 그냥 쥐고 있었는데 혼냈다면서요. 물론 다른 일 때문에 전화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위를 그냥 쥐고 있는데 혼내겠어요? 가위를 빙빙 돌려서 아주 위험했기 때문에 혼냈겠죠. 근데 아이는 집에 가서 뭐 얘기 중에 얘기할 때 엄마 내가 가위를 빙빙 돌려서 우리 선생님 혼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전날에 친구를 무시하고 한번 헐겨보고 야 너 그 수학 그렇게 많이 틀렸잖아 이렇게 했던 그 자기의 사실들은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가 어땠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또 요즘은 전화기라는 되게 편리한 게 있어서 바로 선생님께 전화를 하거나 친구 집에 전화를 하거나 해서 문제가 도리어 악화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저는 아이들에게 진짜 그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너희들이 다툼이 있는 건 정상이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게 돼 있어. 자, 아무런 일이 없다는 건 우리 교실이 비민주적이거나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일 거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친구가 다툼이 있으면 사과하고 화해하고 또 다시 잘 지내면 돼. 그런 과정 자체가 공부야 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뭐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뭔가 힘들어하기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공부고 배움의 과정이에요. 그 배움의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긍정이어야 돼요. 아, 우리 아이는 유능한 학습자야. 또 내 아이의 친구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녀들이야. 그 우리 선생님도 괜찮은 선생님이야. 그런 바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감정을 잠시 내리고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더 아이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도 부모님도 또 선생님도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아이의 문제가 되면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말씀처럼 잘 안 돼요. 잘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내 아이는 진짜로 그 아이 문제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된다는 건 내 아이를 어쩌면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길러야 하는 그 힘든 과정을 앞으로 쭉 겪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내 아이의 어떤 가치를, 내 아이의 능력을 믿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우리 선생님도 만약에 아이 입에서 들어보니까 좀 뭔가 불합리하지만 아 선생님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선생님도 믿어주고 학교의 어떤 정책들도 믿어주면서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이 되면 그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제 첫아이의 입학식이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입학식 날 데리고 갔는데 아이보다 제가 더 떨렸는 것 같아요. 아이는 씩씩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 아이 뒷모습만 보기만 봐도 왠지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담임을 하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진짜 읽혀져요.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뭔가 되게 기특하면서도 짠하고 그런 설렘과 두근거림 다 좋은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1학년 담임을 많이 해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은 다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는 유능한 학습자래. 그래서 내 아이도 믿고 기분 좋은 혹은 그 마음 편한 또 행복한 학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학부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